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과 미래 세대의 권리, 즉 기후위기 보호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헌법의 기본권 차원에서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입법과 행정 차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 즉 기후소송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기후정의, 그중 특히 세대 간 기후정의를 인정한 승소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네덜란드의 위르헨다 대 네덜란드 정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위르헨다 판결은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위르헨다가 2013년 제기해서 2019년 말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인데, 이들은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네덜란드 정부가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의 최저선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 다른 판례로는 2021년 네덜란드의 지구의 벗대 로열 더치쉘 판결, 2021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 소원 등이 있습니다. 실례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탄소 배출량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소관이지만 그 결정이 법의 한도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라면서 네덜란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19년 12월 12일에 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습니다. 2022년 당시 20주차의 태아, 태명은 딱따구리입니다. 20주차 태아를 대표 청구인으로 해서 62명의 아기 기후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 행동의 헌법 소원 등 총 4건의 헌법 소원이 제기돼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한 개별 국가 정부의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은 이 결의안은 국제사법재판소 RCJ라고 부르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특히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것이죠.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와 법원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향후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소송에서 각국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은 기후변화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태평양 지역 8개 섬나라의 법률 전공 학생단체,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이라는 이름의 학생단체와 바누아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바누아투 이스마엘 칼사카우 총리는 오늘의 역사적 결의안은 인권과 세대 간 형평을 기후 의사결정의 최전방에 두는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세계가 태평양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게 황홀할 뿐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는 파괴적인 열대 사이클론, 우리 태풍하고 비슷한 거죠. 홍수,
생물 다양성 훼손과 해수면 상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가라앉히는 지구의 배출에 기여한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정의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 시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래 세대가 소송에 나선 건 사법부가 기후 대응의 최후보루라는 그런 미래 세대의 인식 때문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을 위임받은 국회와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기성 정치가 기후변화 대응에 계속 실패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소송의 결과 자체보다는 소송 과정에 관해서 여론의 주의를 환기하고 대중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기획소송의 측면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이를 판결문이라는 공식적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밖에도 기후변화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법부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입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일반 대중의 선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동기가 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소송 사례 중에서도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 결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계획 2050을 발표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후 2019년 10월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을 수립한 데 이어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12일에 연방기후보호법을 제정합니다. 2030년까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의 허용 수준을 규정한 이 법률은 제정되자마자 그린피스, 우리나라도 있죠. 그린피스,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라고 하죠. 이런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부문별 연간 배출량 허용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연방헌법재판소에 수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그 와중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석 달 후에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녹색당이 크게 약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결정에서 기본법은 독일의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법은 헌법상 자유의 보장을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라는 뜻이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세대 간의 비례 원칙에 합당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기후보호 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와 시제적 자유 보장은 더 이상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필요한 기본권 보장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권리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 결정은 환경법 영역을 넘어서서 가령 사회보장체계나 국가 채무 부담과 관련한 젊은 세대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생활의 모든 법제도들을 그것이 시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국가가 기후보호 의무, 기후 중립 달성 의무를 진다는 점, 국가 목표 조항인 기본법 20조 A로부터 그런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는 점, 입법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 허용에 관한 입법적 선택의 여지, 재량을 가지지만 그 과정에서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은 시제적, 그러니까 시차적인 자유 보장으로 입법자에게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되어야 할 배출량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모두 존중하면서 목표 달성 시점인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이호원 저자의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에서 헌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위해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지듯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를 위해 갖는 국가의 철학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김원호였습니다.